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종국 작가의 이름이 사라졌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똑똑하다 소리 꽤나 들었던 그녀였지만 어쩌다 제 이름도 기억 못하는 늙은이가 됐을까 한탄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누구나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합니다. 원종국 작가의 이름이 사라졌다 들어보시죠. 적막했다. 한없이. 그런 가운데서도 퀵퀵퀵 하는 이명소리가 정수기 위쪽 어딘가에서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포함하자면 조용한 때는 한순간도 없었다. 지금껏 살아온 시절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지속적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게 평온했던 날과 지질이 궁상이었던 날들을.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 줄곧 모로 누워 눈을 끔뻑이고 있었다. 방바닥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멈춰선 듯 그러나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어제 아침에는 날이 흐려서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지 않았었다. 하나, 둘, 셋, 넷. 방바닥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죽은 줄 알았던 제일 가까운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퀵퀵퀵. 죽지 않으면 사는 거지. 암. 그녀의 방은 2층에 있었다. 창가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화단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심겨 있고 그 옆으로 감나무, 단풍나무, 쥐똥나무 따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철쭉꽃이 이제 막 빨갛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들의 이름도 꽃의 이름도 몰랐다. 노인정에 가는 길이면 나무에 매달린 손바닥만한 명찰을 한참씩 들여다보며 한자 한자 읽어보곤 했지만 감나무를 빼곤 읽을 수 없었다. 감나무도 읽을 때뿐이고 돌아서서 몇 걸음만 걸으면 금세 잊히곤 했다. 때때로 감나무조차 읽어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말문이 막힐라 치면 감은 논처럼 머릿속이 까맣게 말라버린 것 같았다. 느티나무 3그루 중에 2그루는 잎이 제법 무성했다. 창에서 제일 가까운 왼쪽 끄트머리는 작년에도 잎을 틔우는데 애를 먹더니 올해는 그애 죽어버렸나 보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가지 끄트머리에서 조그마한 이파리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었다. 하나, 둘, 셋. 이파리는 3개였다. 물길이 아주 막힌 게 아니라면 이제 이파리는 더 많이 튀어나올 게 분명했다. 아직은 봄이고 여름은 길고도 길 테니까. 살았네, 살았어. 그녀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누군가의 이름들을 잃어버린 건 2해 전이었다. 산비알 감자밭에 걸음을 나르다가 밭고랑에 발이 걸려 넘어졌었다. 어쩌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밭고랑에 발이 걸리게 된 건지도 몰랐다.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깜빡 까무러쳤었나 봐.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렇게 일일이 설명했다.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다가 기를 쓰고 집까지 벌벌 내려와서 한참을 누워 있었지. 그런데 정신이 휑한 기 넋이 나간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얼른 죽지도 않고 왜 이러는지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두세 번 들려주었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병원 침대를 두드리며 한참 동안 부활을 했다. 그날 그녀는 이장집까지 허위허위 달려가서 자신의 가슴팍만 두들겨댔었다. 둘러선 동네 사람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물어대며 팔다리를 주물러대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통째로 비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천장이며 벽이 아득하게 휘휘 맴돌았다. 마침내 이장이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그녀는 한사코 구급차를 타지 않고 버텼다. 오렌지색 대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들이닥치자 선뜻 무서운 생각부터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왠지 곧 죽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꺼림칙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가는 기어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장이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딸이 내려온 건 서너 시간이 지나서였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딸은 그녀의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자꾸 이름만 물어댔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내 이름이 뭐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조카예요, 동생이에요. 어쩌면 곧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깟 이름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나 아무것도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꾸 허벅지만 두드려댔다. 그녀는 밥솥에서 밥을 2주걱 퍼내 공기에 담았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오고 식탁 위에 있는 김통을 열어놓았다. 잠깐 고민을 하다 된장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 3번째 자리로 옮겨놓고 밸브를 돌려 불을 붙였다. 가스불은 3번 반에 붙었다. 가스레인지에는 불꽃이 올라오는 화구가 4개 있는데 3번째 자리가 아니면 불을 붙이고 끄는 게 서툴러 애를 먹어야 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3번째 자리만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귀찮아서 식은 채로 떠먹을 때가 많았다. 그녀는 뚫어질 듯 냄비를 바라보고 있다가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이내 밸브를 돌려 불을 껐다. 불 켜둔 걸 잊으면 큰일이 날지도 몰랐다. 간혹 불을 켜뒀을 때 전화벨이 울릴라 치면 불부터 끄고 나서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 순서가 바뀌면 큰일이 날지도 몰랐다. 그녀는 중간 밸브까지 잠가놓고도 2번 더 불이 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식탁에 앉았다. 퀵퀵퀵. 밥을 먹는 동안 이명소리가 요동쳤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따라서 발음을 해보았다. 퀵퀵퀵.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조금 달랐지만 비슷하기도 했다. 쾌쾌쾌 휙휙휙. 이것들 역시 조금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처음 것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았다. 퀵퀵퀵. 물론 이것도 똑같은 소리는 아니었다. 김치와 김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밥을 된장찌개에 말아 후루룩 마시고 나서
그녀는 개수대에 그릇들을 가져다 놓고 설거지를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릇들을 살펴보고 나서 설거지를 다시 할 때도 많았다. 그녀는 꼼꼼하게 돌려보며 수세미질을 한 뒤에 개수대 한쪽에 그릇들을 쌓아놓았다. 물이 빠지면 건조대 위에 옮겨놓을 심산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돌린 뒤에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다. 이젠 밥을 먹고 그릇 두어 개와 수저를 씻는 것도 힘에 부쳤다. 화면은 켜졌는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종 방으로 들어가 귀에 보청기를 꽂고 나왔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건 매한 가지였다. 어제 밤늦게 들어왔던 아들이 소리를 줄여놓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전원 버튼 외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하루 종일 외국 사람이나 인형들만 나와서 정신을 사납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거실 탁자에 꺼내놓은 약을 집어 물과 함께 먹었다. 아침엔 5알, 저녁엔 3알이었다. 아침에 먹는 약봉지에는 빨간색 알약이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기에 좋았다. 그녀는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거기 적힌 글자를 읽어보았다. 야 임신쿠 삼풀, 아임신쿠 삼푸. 오늘은 말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아임신쿠가 대체 무슨 말일까? 그녀는 약봉지를 한참 동안 더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약 먹는 걸 빼먹으면 큰일 난다며 자주 겁을 주었다. 어머니가 왜 아프신 거냐면 여기 머릿속으로 가는 핏줄 중에 한 군데가 막혀서 그래요. 이 약 안 먹으면 다른 데가 또 막힐지도 몰라요. 아셨죠? 지난번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한쪽에 마비가 올 수도 있대요. 중풍 아시죠? 중풍. 왜 그 감나무집 할아버지도 푹 맞아서 고생 꽤나 하셨잖아요. 그녀는 흉악한 소리 말라며 손을 내저었다. 중풍이라니. 그건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병 아닌가? 나는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혼자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풍이라니. 아침 식후 30분. 말문이 트였다. 안 되려면 목줄이 타도록 안 나오고 쉽게 되려면 시원스레 빠져나오는 게 말이었다. 아침 식후 30분. 그녀는 손을 들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서울역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텔레비전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가방을 털썩거리며 서울역 광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녀가 다시 읽은 첫 낱말은 오바마였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다 말고 자막에 큼지막하게 씌어진 오바마를 무심코 읽어냈던 것이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날 버락 오바마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걸 제일 반겼던 사람은 미국의 흑인들도 케냐의 국민들도 아니고 그녀의 아들이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방바닥에 있던 나뭇가지 그림자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퀵퀵퀵. 이제 진짜 봄이 된 모양이었다. 지난 겨울엔 날씨가 극성맞아서 추운 날이 참 많았다.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봄이 왔다 싶었는데 우박이 쏟아진 일도 있었다. 내 평생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네, 처음이요.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녀는 그 말을 30번도 넘게 했다. 이제 좀 있으면 더워 할 텐디 뭘. 봄하고 가을은 오다 말고 가자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보, 여름, 가, 겨울이요. 노인정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노인네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그녀는 같은 동에 사는 안노인이 웃는 걸 보고 나서야 따라 웃었다. 노인정에 가기엔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녀는 담요를 펴놓고 화투를 한 장 한 장 펼쳤다. 단풍 모양을 내려놓고 검은색과 빨간색이 들어간 풀을 내려놓고 큼직한 꽃이 그려진 것 다음엔 뾰족뾰족한 꽃이 나왔다. 새까만 풀 옆에 큰 달이 떴고 웬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는 그림 다음엔 큼직한 새를 내려놓았다. 재수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장씩 짝을 맞추기 위해 배열해 두는 것이었다. 화투는 병원에 있을 때 큰딸이 사들고 왔었다. 엄마, 이거 열심히 맞춰봐. 이게 기억력 돌아오는 데는 최고래. 큰딸은 지금도 그녀를 만나면 화투짝부터 맞춰보라며 성화를 댔다. 기억이 아니더라도 노인정에 가면 이놈 말고는 시간을 보낼 게 없어서 연습이 필요하기도 했다. 웬만한 것들은 드문드문 맞추겠는데 그래도 다 맞춰놓고 보면 2~3달끼리 짝이 섞여 있곤 했다. 점수 계산은 다른 노인네들이 옆에 앉았다가 존졸히 해주곤 했지만 그녀는 노인정 안에서도 화투패를 내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너 판이 돌고 나면 은근히 빠져줬으면 하는 눈치들을 보내기 일쑤였다. 4번째 무더기를 맞추고 있을 때 무슨 소리인가가 들렸다. 퀵퀵퀵 소리 사이로 뭔가 뚜루루 하는 긴 소리가 났다. 전화벨 소리였다. 그녀는 종종종 거실로 달려가 전화기 앞에 앉아 숨부터 고르고 난 다음에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누구시래요? 그제야 어머니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놈이었다.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래도 통화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며칠 전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여론조사 전화를 3분 넘게 들고 있기도 했었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참, 그게 뭐요? 감자인가? 발효하는 거. 보청기 말이에요. 그거 왜 안 했어요? 보청기 세수하려고 빼놨는데 그게 그래 어디요? 사무실인데요. 곧 누가 집으로 갈 거예요. 욕실 천장에 물이 새서 인부들을 보냈으니까 오거든 문 좀 열어주세요. 밥은 먹었어? 오늘도 늦어? 그게 아니고요. 누가 집에 올 거니까 현관문 좀 열어주시라고요. 아셨죠?
아들은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다. 그제야 그녀는 말귀를 조금 알아들었다.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나 뭐라나. 아무튼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마고 대답하자 아들은 그제야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사람들을 기다렸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거실을 몇 바퀴 돌고 화장실로 가서 불을 켜고 안을 들여다본 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며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은지 한참을 살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복도에 나가 서성거려 보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시계는 12시를 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간을 묻거나 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작은 바늘이 맨 꼭대기를 지나기 전에 노인정에 가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다시 맨 아래쪽을 지날 때쯤이면 며느리가 퇴근을 해서 돌아온다는 것. 그러고도 한참을 더 있어야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점심도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될 모양이었다. 퀵퀵퀵. 그녀는 소파에 누워 멀뚱멀뚱 거실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소스라쳐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기도 했다. 올 거라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척도 없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잠결이여 꿈결이여 하고 중얼거렸다. 시골집 마당이 가득 찰 정도로 일가 친지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의 환갑날인지 제삿날인지 혹은 누가 혼사를 치른 날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부엌과 마당을 수십 차례 돌아치며 음식을 날랐고 그 와중에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그들의 자식들과 처가와 외가의 안부까지 잊지 않고 챙겨 물었다. 젊었을 때는 똑똑하다는 소리께나 들었던 그녀였다. 일가 부치들의 족보를 꿰며 그들의 생일날이며 제삿날까지 머릿속에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퀵퀵퀵. 정수리 위쪽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 그 외에는 온통 적막했다. 한없이. 이제 막 그릇에 밥을 퍼담고 아침에도 먹었던 찌개 한 국자를 뜨고 있을 때 낯선 소리들로 밖이 어수선했다.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녀는 밥그릇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종종종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 셋이 바람같이 현관으로 불쑥 들어섰다. 어디서 힘든 일을 하고 왔는지 땀내가 훅 풍겼다. 한 사람은 두툼한 서류철을 들었고 한 사람은 접이식 사다리를 들었으며 또 한 사람은 큼직한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따 할머니, 초인종을 그렇게 눌렀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신대요? 여기 김도원 씨 댁 맞죠? 309동 203호. 서류철을 든 사람이 물었다. 누구요? 김도연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기는 했다. 도연이. 도연이가 누구더라? 아들 이름 같기도 하고. 멀뚱멀뚱 사내를 쳐다보며 기억을 헤집는 사이 공구 상자를 들고 온 사내가 욕실문을 열어보더니 여기 맞네요 하고 외쳤다. 아닌 게 아니라 욕실 천장에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게 그녀의 눈에도 보였다.
아까 저기 서서 내가 세수도 했는데 그땐 어째 몰랐을까이? 그녀가 천장에 맺혀 있는 물방울과 바닥에 떨어져 얼룩이 진 자리를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사다리를 들고 온 사내가 접이식 사다리를 욕실에 펴놓았고 공구 상자를 들고 온 사내는 그 옆에 공구 상자를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이어 서류철을 든 사내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더니 천장에 붙은 점검구를 열고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위층의 욕실 바닥이 눈앞으로 훤히 보일 것만 같았다. 머리가 보이지 않는 사내가 서류철을 흔들자 사다리를 들고 왔던 사내가 그걸 받아서 공구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빈손을 흔들자 공구 상자를 들고 온 사내가 플래시를 냉큼 쥐어주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지 손발이 척척 맞았다. 120mm짜리의 금이 같구만. 너무 낡았어. 이걸 교체하고 나면 그 다음은 100mm 차례겠는걸? 그리고 그 다음은... 머리가 보이지 않는 사내의 목소리가 욕실 천장 위에서 왕왕 울렸다. 그녀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몰라 욕실 문에 붙어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기만 했다. 둘 다 가져올까요? 공구 상자를 들고 왔던 사내가 천장을 쳐다보며 조심스레 묻자 사다리를 들고 왔던 사내가 그의 머리를 툭 쳤다. 점검구에서 서류철을 들고 왔던 사내의 머리가 쏙 빠져나오고 나서 플래시를 든 손이 따라 내려왔다. 그는 공구 상자를 들고 왔던 사내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120mm짜리만 가져오고 303호 올라가서 1시간 동안은 욕실에서 물 내리지 말라고 말해. 100mm짜리는 3년도 넘게 버티겠다. 공구 상자를 들고 왔던 사내가 현관 밖으로 나가고 나자 서류철을 들고 왔던 사내가 사다리를 들고 왔던 사내에게 플래시를 넘겨주었다. 이번에는 사다리를 들고 왔던 사내가 사다리 위로 올라서서 점검구 위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 아따 할머니, 술이 다 끝나면 말씀드릴 테니까 앉아서 편히 쉬고 계세요. 여기 서 계시지 말고. 서류철을 들고 왔던 사내가 그녀를 거실 쪽으로 슬쩍 밀었다. 그녀는 다 식은 밥을 억지로 떠먹고 나서 소파에 가서 앉았다. 노인대학에서 배운 대로 손뼉을 3번 짝짝짝 치고 나서 어깨를 중심으로 팔을 3바퀴 돌렸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다. 오른쪽 팔은 어깨 높이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퀵퀵퀵. 그녀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서 창가에 가섰다.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앞 동네에 서자 애 엄마와 할머니들이 모여들어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 중에는 얼마 전에 집 앞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줬던 노인네도 있었다. 그 노인네가 아니었으면 갑자기 쏟아진 비를 온팡 뒤집어 쓸 뻔했다. 아, 손녀딸이 있었구먼. 유치원 다니는 손녀딸이 있었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날 이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그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버릇이 생겼다. 화투 점수를 계산해준 노인네, 노인정 앞 의자에 앉아 고향 얘기를 나눴던 노인네.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커피를 2잔씩 마시는 바깥 노인네. 노인정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노인네. 노래를 가수만큼 잘 부르는 노인네. 몸이 아파서 노인정에만 오면 늘 누워있는 바깥 노인네. 잃어버렸던 집 열쇠를 찾아준 노인네. 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제일 예쁘게 깎아주는 아줌마. 노인정에 귤 한 박스를 들고 왔던 청년. 빵 1개를 더 얹어줬던 빵집 아저씨. 그런 시기였다. 이름은 머릿속에 안 남아도 그런 기억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각기 다른 색깔들로 남았다. 색깔 위에 다른 색깔들이 계속 덧칠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고유의 색깔들이 만들어지곤 했다. 퀵퀵퀵. 그녀는 잊었다는 듯 손뼉을 짝짝짝 치며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집주인이 딴전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걸 사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사이 잠깐씩 서서 쳐다보니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는 욕조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잔소리만 해대고 있었고, 공구상자를 들고 온 사내는 중요한 걸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사다리를 들고 온 사내는 점검구 위로 머리를 집어넣은 채 열심히 뭔가를 조이거나 풀어냈다. 그리고 가끔씩 사다리를 내려와 공구상자를 들고 온 사내에게 천장 위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보다는 사다리를 들고 온 사내가 훨씬 온화한 인상이어서 그녀는 안심이 되었다. 어쨌든 욕실 천장을 손보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들고 온 사내니까. 그녀는 점심 먹은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에 잠깐 앉아있다가 잊었다는 듯 짝짝짝 손뼉을 쳤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설핏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다. 퀵퀵퀵.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가 그녀를 욕실 쪽으로 안내했다. 사다리를 들고 온 사내와 공구상자를 들고 온 사내는 현관 앞에서 차곡차곡 공구들을 챙겨놓고 있었다. 보세요, 할머니. 이제 물 안 떨어지죠?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가 우쭐해서 말했다. 그의 말대로 욕실 천장은 말끔해 보였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 걸레질까지 한 모양이었다. 그러네요. 기술자 양반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고치셨겠지. 수고들 했어요. 세 사람을 일일이 쳐다보며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자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예, 사장님, 수리 다 끝났습니다. 그럼요, 잘 고쳤지요. 할머니 바꿔드릴 테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수리비는 저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 여기요.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가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거기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아들은 사장님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불러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아들과 통화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오랜만에 사람 구실을 했다는 뿌듯함 같은 게 생겼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없을 때 집주인 노릇도 톡톡히 했고 아들과 통화를 할 때도 말귀를 제법 알아들었다. 급한 볼일이 생겨서 잠깐 지방에 내려와 있다는 말에
운전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다. 그런데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가 서류철을 펴며 이름을 물어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머릿속에 뿌연 안개라도 서린 기분이 되었다. 이름, 내 이름이 뭐지? 퀵퀵퀵 퀵퀵퀵. 서류철을 들고 온 사내는 5초쯤 어색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섰다가 큰 선심이라도 쓴다는 표정으로 말을 얼버무렸다.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203호 할머니라고 적어둘게요. 이게 원래 사인도 받아야 되는 거긴 한데 아까 아드님하고 통화도 했으니까. 퀵퀵퀵. 내 이름이 뭐지? 그녀는 문단속을 하고 들어와 이부자리에 누웠다. 이름. 어쩌다가 제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늙은이가 됐을까? 옆으로 돌아 눕자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려가 베갯잇을 적셨다. 이름. 그녀는 손바닥으로 이부자리를 툭툭툭 치며 머릿속을 이리저리 헤집어 보았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그녀는 갑갑증이 생겨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퀵퀵퀵. 그녀는 손뼉을 3번 짝짝짝 치고 나서 어깨를 중심으로 팔을 3바퀴 돌렸다. 기분이 좀 좋아졌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그러다 문득 오늘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실 천장을 수리하러 온 사람들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노인정에 다녀오는 게 외출의 전부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주변의 산책 코스를 2바퀴씩 도는 날도 있었다.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날은 종일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뿐이었다. 그러니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 보라색 얇은 외투를 챙겨 입고 아파트 열쇠가 달린 휴대전화도 꼼꼼히 챙겨 바지 주머니에 잘 집어넣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띄어져 있었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은 뒤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들고 현관문이 잘 닫혔는지 2번 확인한 뒤에 계단을 천천히 밟아 내려갔다. 예쁜, 예분, 이예분? 아파트 앞 화단 모퉁이를 돌다가 그녀는 불현듯 자신의 이름이 생각났다. 이예분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건 마치 예고도 없이 밤하늘을 그어대는 별똥별처럼 뇌리에 떠오른 것이었다. 이예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혀끝으로 이름을 굴려보았다. 딸을 낳았다며 할아버지가 장명을 자꾸 미루자 외할아버지가 놀러 오셨다가 단번에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다. 이예분, 이예분, 이예분. 지팡이를 땅에 짚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다. 참 예쁜 이름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면서 한참을 앉았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또다시 걸으면서 그녀는 얼마 전에 집 앞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줬던 노인네와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커피를 2잔씩 마시는 바깥 노인네, 그리고 노인정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노인네를 만났다. 그때마다 그녀는 오늘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노인정을 못 갔노라고 누누이 설명해 주었다.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대공사를 하느라 꼼짝을 할 수 없었다고.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집에까지 내쳐 걸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허리가 뽀개질 듯 아파서 더 걷는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숨이 턱에 차도록 가쁘고 무릎 관절이 들쑤셨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어이구 오늘 웬일이래? 소리를 10번도 넘게 했다. 퀵퀵퀵. 운동을 많이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명 소리도 더 크게 들려왔다. 정수리 저 위쪽 어딘가에서 퀵퀵퀵. 겨울에 운동을 줄였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한 살을 더 먹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간신히 옆동과의 사이에 있는 놀이터로 들어가 급한 대로 화단 턱에 몸을 부려놓았다. 놀이터는 아직 어린아이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팽이 싸움에 푹 빠져서 정신이 없었고 여자아이들은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인형들을 하나씩 손에 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꿉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이따금씩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양쪽 아파트 동을 웅웅 울렸다. 손주라도 하나 있으면 훨씬 사는 게 사는 것 같으련만 하고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 역시 아이를 늦게 본 편이었다. 아이를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랐다. 손이 귀한 집이라서 더 그랬다. 어렵사리 큰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작은 딸을 낳았다. 모두 2살 터울이었다. 아들 녀석이 학교에 입학했던 해의 운동회에는 시아버지까지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총 출동했었다. 3학년인 큰딸은 달리기를 해서 공책을 받아왔고 1학년인 아들 녀석은 공굴리기에 이겨서 연필을 받아왔다. 작은 딸아이가 턱수염을 향해 자꾸 물총을 쏘아대도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껄껄껄 웃으셨다.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은 날을 하루만 고르라면 그녀는 주저없이 그날을 고를 터였다. 뭔가 제대로 재구실을 하고 사는 사람 같았던 그때 그날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어느 순간 애엄마들이 베란다 밖으로 목을 빼고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대자 놀이터는 금세 조용해져 버렸다. 한두 녀석씩 제 어미가 부르는 대로 뛰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우르르 빠져나가 버렸다. 퀵퀵퀵.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야 할 시간이 하마 지났을 터였다. 허리를 펴고 막 일어나려는 순간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도 집에서 왕따구나. 맨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저기 베란다에서. 왕따? 그녀는 왕따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알지 못했다. 오빠는 맨날 게임만 하고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 야구만 보고 엄마는 친구네 놀러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심심한 게로구나. 놀고 싶은데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니요, 나는 그냥 적막함을 즐기는 거라고요. 적막한 게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하고는 같이 안 놀 거예요. 어린 녀석이 여간 잔망스러운 게 아니었다.
적막, 적막함이라. 그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어떤 건지 알긴 할까? 아이가 옆에 앉아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종알거리는 사이 누군가 보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엄마다 외치더니 금세 조르르 뛰어가 버렸다. 저 녀석 이름이 보람이로구나. 그런데 내 이름은 뭐더라? 아깐 분명히 기억이 났었는데.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는 묵묵히 저녁밥을 떠넣었다. 이따금 거실에 켜둔 텔레비전에서 호기심을 끄는 이야기가 나올 때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숙였다. 그때마다 그녀도 고개를 돌리고 거실을 한 번씩 둘러보았다. 셋이 살기엔 아무래도 좀 넓은 집이었다. 텔레비전 소리는 여전히 잘 들리지 않았다. 그녀와 며느리가 오늘 만나서 나눈 대화라고는 밖에 날이 아주 좋아. 이젠 완전히 봄이야, 봄. 이젠 살았어. 했던 말과 또 늦는데? 하긴 아까 어디 멀리 가 있다고 하더구먼. 오늘 또 늦는구먼. 이라고 했던 말이 전부였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그녀의 보청기가 꽂혀있는 왼쪽 귀를 향해 네, 그러네요. 라고 대답했었다. 아들이 빠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그녀도 며느리도 잔뜩 토라진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식탁에 꺼내놓은 약을 먹고 나서 소파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노인네가 화를 내고 젊은 아낙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쳤다. 그녀는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퀵퀵퀵. 오늘도 아들은 많이 늦을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까 먹은 약봉지를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절연, 심쿠, 삼푸. 말문이 다시 막혀 있었다. 절연 심쿠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며느리는 서재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조금 있자니 외국말을 듣고 나서 따라하고 있는지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아들은 12시가 가깝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작은 바늘이 제일 꼭대기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는 걸 그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잠들었다 깨서 나와보니 아들의 신발이 현관 앞에 놓여있는 게 보였다. 왔네, 왔어.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린 뒤에 안방 쪽을 힐끗거려 보았다.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생긴 화초들의 긴 그림자만 거실에 가득했다. 식구들이 모두 들어왔으므로 이젠 진짜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벽을 더듬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이부자리 위에 조심스레 몸을 뉘었다. 적막했다. 한없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퀵퀵퀵 하는 이명소리가 정수리 밑쪽 어딘가에서 요란스레 들려왔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 줄곧 모로 누워 눈을 끔뻑이고 있었다. 방바닥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멈춰선 듯
그러나 아주 쓸쓸히 움직였다. 어제 아침에도 오늘처럼 날이 맑아서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닥에 잘 비쳤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바닥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는 새 잎이 더 많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